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는 권이중입니다. 지금껏 친구들과 함께 빛에 관한 공부를 좀 했고 그 중에서도 이중 슬릿 실험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름도 권이중입니다. 제 친구들도 소개해야 되겠죠? 이 친구들은 빛의 본질이 입자입내, 파동입내, 툭하면 싸우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자, 먼저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암파동군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좀 면전에 대고는 좀 그렇지만 독특한 인상이죠? 본인이 영국의 대물리학자 폴 디렉을 닮았다고 주장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이 공연이 끝나고 네이버 검색창에 폴 디렉을 쳐보세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네, 앉아주시고요. 또 다른 친구는 빛의 본질이 입자라고 주장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얼굴이 쌀알갱이를 닮아서 김입자씨입니다. 네, 별빛, 달빛, 빛을 아주 사랑하는 친구예요. 앉아주시고요. 전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많은 시간 빛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독특한 인상이 아니라 폴 디렉을 닮은 안파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질서에서 질서라는 주제로 여러 분야의 탁월한 과학자분들의 명강연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 현상 속에 단순한 질서와 오묘한 법칙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주제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즉 무질서에서 질서로가 아니라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것에서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것이 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 주제는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입자인 쿼크와 전자로부터 이 복잡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 복잡한 분자로부터 더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생성되고 이렇게 나불나불 되고 있는 이 인간까지 결국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 어떻게 가장 복잡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작은 씨앗 속에 어떻게 이렇게 찬란한 꽃과 열매의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즉 아주 작은 세계에서 아주 큰 세계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빛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빛은 아주 작은 미시 세계와 아주 거대한 거시 세계를 연결해주는 신의 정령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빛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입자입니다. 저희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을 아주 사랑하는 소위 과학 전달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입니다. 저희는 도와드릴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심오하고 난해한 과학적 지식을 또 아름답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이죠. 마치 빛의 역할처럼 저희는 지식의 작은 전령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방금 전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과학을 아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라면 언제나 즐겁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오묘하면서도 황당한 빛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괴상한 빛의 성질 중에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들어보셨나요? 양자역학이 뭐예요? 자, 양자역학은 20세기 초에 태어난 놀라운 과학입니다.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세계와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깨달음이죠. 사실이 허구보다 더 괴상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면 뇌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자, 리차드 파인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한다면, 아니, 이중 슬릿 실험을 이해한다면 이거죠. 이중 슬릿이요. 이걸 이해한다면 양자역학을 조금은 이해한 거라고. 자, 먼저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양자역학의 양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자란 무엇일까요? 퀀텀. 양자. 자, 양자란 오늘 오전 강의 시간에 입자, 광자, 전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자자는 아들 자자를 쓰는데 바로 알갱이, 입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양이 있는 입자다. 근데 이것은 무한히 잘게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에너지 값을 갖는 입자가 있다. 이게 바로 양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에너지 값이 스무스한 비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요. 계단과 계단 사이의 값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양자화되었다고 하고 양자역학의 출발점이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자, 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봤으니까 양자역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중 슬릿은 이거보다 무지무지 작아요. 근데 이제 보기에 편하라고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이중 슬릿에 빛을 쏘아보고 뒤에 스크린에 어떤 무늬가 나타나는지 한번 관측해 보는 겁니다. 과연 어떤 무늬가 나타났을까요? 두 줄의 흰 무늬 아닌가요? 글쎄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빛이 만약 입자라면 두 줄의 흰 무늬가 생길 것이고 빛이 만약 파동이라면 여러 개의 줄무늬, 그러니까 간섭 무늬가 나타날 겁니다. 과연 어떤 무늬가 생겼을까요? 화면 보시죠. 와우, 여러 개의 줄무늬, 간섭 무늬가 나타났군요. 이 실험은 영국의 과학자 토마스 영이 1801년에 한 실험이고 빛의 간섭 현상에 관한 실험이며 따라서 빛이 파동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실험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1801년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 또 1865년 맥스웰의 방정식에 의해서 빛이 파동이다라는 사실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라는 현상을 빛이 입자라는 사실로 설명하면서 과학계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빛이 파동이다라는 사실로는 이 광전 효과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현상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해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광전 효과란 금속판에 빛을 쬐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 현상을 보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내죠. 빛이 전자와 만날 때 전체 파동으로서가 아니라 이 빛 알갱이, 즉 광자 하나가 전자 하나와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이렇게 봤던 거죠. 결국 광전 효과 현상은 이 빛이 입자라는 사실을 더욱 정확하고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아까 이종 씨께서 양자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양자. 빛이 만약 파동이라면 에너지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빛의 입자성 때문에 양자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고 양자역학이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빛의 간섭 현상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해야만 설명 가능하고 광전 효과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해야만 설명 가능하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럼 여러분, 빛은 입자일까요? 아니면 파동일까요? 둘 다? 네, 맞습니다. 빛은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비겁한 변명 같지만 하지만 이 빛의 이중성이야말로 우리의 자연현상의 배후에 도사린 강력한 원리라는 거죠. 이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저 드 브로이라는 과학자인데요. 거시 세계에서는 파동의 성격을, 미시 세계에선 입자의 성격을 띈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빛은 장난꾸러기.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웨이브와 파티클이 합쳐져서 웨이비클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져서 보라색이 됐어요. 자, 즉 빛은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웨이비클.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웨이비클. 빛은 웨이비클. 멋지네요. 자, 우리 빛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봤으니까 좀 더 복잡한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이 이중 슬릿에 빛을 쏘았을 때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이중 슬릿에 빛이 아닌 물질을 쏘면은 어떤 무늬가 뒤 스크린에 나올까요? 물론 이렇게 큰 물질을 여기에 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물질을 이 이중 슬릿을 향하여 쏘았을 때 뒤 스크린에 어떤 무늬가 나왔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물질은 입자니까 당연히 두 줄의 무늬가 생길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미시의 세계는 우리의 상식을 다시 한번 비켜갑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도 파동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최초로 밝힌 과학자가 또 드 브로이라는 과학자인데요. 드 브로이는 빛의 이중성으로도 유명했지만 물질파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입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입자, 즉 물질이 파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었는데요. 빛과 물질도 모두 입자와 파동의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그래서 과학자들이 빛이 아닌 전자로 이 이중 슬릿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자는 아주 작은 입자이기는 하지만 질량도 있고 하나하나 관측도 가능하고 전하량도 측정 가능한 누가 봐도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이중 슬릿을 향해서 전자를 하나씩 쏘아 본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영상 보시죠. 자, 이 영상은 실제 일본의 토노무라 교수가 한 실험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점점 여러 개의 줄무늬, 즉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군요. 전자는 분명히 입자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했을 텐데 결과는 마치 파동이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와우, 서로 짠 걸까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축구 선수가 저런 식으로 공을 차면 공은 당연히 두 무더기로 모입니다. 축구공은 누가 봐도 커다란 입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건 뭘까요? 이건 물론 모형입니다. 아까 이동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축구공 플러렌입니다. 축구공을 닮았다고 해서 버키볼이라고도 하죠. 탄소 60개가 마치 축구공과 같은 결합 구조를 가진 아주 신기한 분자인데요. 이 크기는 약 1나노미터. 이것은 약 1억 배 정도 확대한 모습입니다. 그걸 최초로 합성해서 노벨상도 받았다죠? 파동 씨, 아까 이 교수님 강연 때 조셨어요?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99년 오스트리아의 과학자들 한 팀이 이 버키볼 분자로 이중 슬릿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역시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에서처럼 공이 두 무더기가 아닌 여러 개의 무더기로 쌓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여러분, 하나의 입자가 두 개의 슬릿을 뿅 하고 동시에 통과하지 않으면 간섭 무늬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광자든 전자든 버키볼과 같은 분자든 하나의 입자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뿅 하고 통과해야지만 간섭 무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 축구공은 두 개의 슬릿을 뿅 하고 통과한 걸까요? 네, 그렇네요. 진짜 짱이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축구공을 이렇게 찰 수 있다면, 동시에 두 곳에 축구공을 찰 수만 있다면 우리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네? 지금 이중 씨가 하나의 축구공이 두 곳을 동시에 통과한다고 했어요. 하나의 축구공이 두 곳을 동시에 통과한다? 하나의 축구공, 하나의 물질이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하지만 여러분, 파동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목소리도 파동이니까 제 목소리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 목소리는 지금 저와 같은 거리에 있는 여러분께 동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 동시에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수면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동시에 퍼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이중 슬릿 실험 결과는 물질도 마치 파동처럼 동시에 두 곳을 통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재미있게도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로도 이중 슬릿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0.1 마이크로미터, 이 버키볼 분자의 100배의 크기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런데 만일 바이러스로도 이중 슬릿 실험이 성공한다면 아메바나 유글레나 같이 단세포 생물로도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세포 생물도 간섭 무늬를 보였다면, 그리고 슬릿을 통과한 이후에도 이것들이 살아있다면 우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정말 대략 난감입니다. 근데 이중 슬릿 실험의 기괴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양자역학의 시작 말입니다. 여기서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입자도 측정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슬릿의 어느 한 곳에 측정기를 두고 관측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입자가 어느 곳으로 통과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우리의 똑똑한 과학자들도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습니다. 파동의 증거인 간섭 무늬가 사라졌어요. 이건 마치 입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내 맨 얼굴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거야. 네가 날 볼 수 있는 건 내가 화장했을 때뿐이야. 이따 씨 무서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간섭 무늬는 파동의 증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슬릿을 입자가 동시에 통과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궁금해진 우리가 옆에서 관측을 하니 보니 파동의 성격은 사라지고 입자의 성격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슬릿의 한 곳만 통과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보는 순간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연의 맨 얼굴을 절대 볼 수 없는 운명인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관측하지 않을 때 입자의 상태는 확률적으로밖에 묘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입자가 두 개의 슬릿에 동시에 존재할 확률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자연을 묘사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인물들이 모였던 정모가 뭔지 아시나요? 뭐죠? 뭐라고요? 솔베이? 와우. 네, 맞습니다. 바로 솔베이 학회입니다. 벨기에 사업가 어니스트 솔베이가 1911년부터 후원해서 5차에 걸쳐 이루어진 정모입니다. 그런데 1927년 제5차 회의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인물 중 무려 17명이 노벨상을 받는다고 하죠. 바로 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격돌합니다. 48살의 아인슈타인입니다. 제가 48살의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42살의 보어겠네요. 저기 제 앙숙 보어가 나타났네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전자 하나는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여러 곳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소리나 물결의 파동처럼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관측하기 전에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내가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은 떠 있기도 하고 안 떠 있기도 하고, 내가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네, 고양이는 살았기도 하고 죽었기도 합니다. 두 개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이제 그만 양자를 인정하시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요.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아우, 짜증나 진짜. 나도. 정말 창피합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이 몹시도 싫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과학 수준이 아직 불완전해서 그렇지 우리의 과학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확률이 아닌 실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양자역학이 그를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동료 과학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엔 양자역학과 씨름하다가
기분 전환용으로 상대성 이론을 다룰 뿐이네. 아인슈타인, 그래도 당신은 위대한 천재예요. 미야오, 미야오. 여러분들은 이 정도 하면 알 것 같은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다른 데서 하면 잘 모르시던데.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말, 과학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양자역학의 해석을 극단적으로 밀고 가면 50%의 확률로 존재하기도 하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아주 작은 입자의 연동에서 독가스가 살포되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고양이는 상자를 열기 전에는 50%는 죽어있고 동시에 50%는 살아있다라는 기괴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아까 두 개의 슬릿을 홍길동의 분신술이라도 써서 동시에 통과했다가 한 곳에 뿅 하고 나타나야 하는 단세포 생물의 운명과도 같은 거죠. 아우, 멘붕입니다.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인슈타인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보어의 얘기입니다. 자, 자연은 확률적 상태로만 존재하며 인간이 그것을 보면 자연은 그중 하나를 실현시켜 버립니다. 이해 가세요? 지금까지?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은, 확률적 본성을 근거로 하는 양자역학은 19세기 결정론적 확실성을 뽐내던 과학을 불확실한 확률의 세계로 끌어내립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러한 과학의 추락을 절대 용납하려 하지 않았고 이는 우리의 과학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자역학은 확률적 본성과 관측의 한계가 우리의 자연을 지배하는 근본적 원리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시죠. Count the black dots. 검은 점을 세어보아라. 자, 흰 점 하나를 결정하시고 하나 계속 봐보세요. 그러면 옆으로 검은 버짐처럼 검은 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연에서 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당치도 않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실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부산대 물리교육과 김상욱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지금 양자역학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나요? 아니면 보어의 말이 맞나요? 보어의 말이 맞습니다. 끝. 게임 오버. 네,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 네, 보어의 말이 맞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아인슈타인과 보어는 그 빛과 물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고서 여러 번 싸웠습니다. 우선 먼저 아인슈타인이 모든 사람들이 파동이라고 믿고 있던 빛을 입자라고 얘기함으로써 첫 번째 사실 도전장을 던진 건데요. 보어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빛은 파동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시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제 다른 모든 물질에 대해서도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조차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다시 격돌하게 되는데 이때 이 이중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서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어는 이와 같이 이 자연에 이중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연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확정성 원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거기서 출발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이중성을 갖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우주는 완전히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아인슈타인은 이 보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진행 과정을 통해서 결국 보어가 맞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과학자는 비록 아인슈타인이 정말 위대한 과학자이고 양자역학의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지만 보어가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 보어가 옳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방금 전 인터뷰에서 수염 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어쨌든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까지는 보어의 승리군요. 양자역학, 어메이징! 아, 이죽 씨, 파독 씨, 저희 이제 골치 아픈 얘기 그만하고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폴 디렉을 닮으신 우리 안파동 씨에게 여쭤볼게요. 전자기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빛은 다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폴 디렉을 닮았다니 저한테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빛은 태양에서도 나오고 빛은 이 조명에서도 나오고 전파도 빛이니까 방송국 송신기에서도 나오고 입자 씨의 맨 얼굴에서도 빛은 나겠죠. 제가 궁금한 건 그 모든 현상의 배후에 어떤 공통점이 없느냐,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내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같은 파동인 소리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진동에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소리굽새의 진동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다른 쪽 소리굽새에 전달됩니다. 자, 다른 걸 또 한번 보여드리죠. 잡아주세요. 자, 파동 씨 조심하시고요. 괜찮으세요? 자, 보이시나요? 진동이 보이시나요? 제 손의 진동이 이 줄의 진동을 통해서 반대편에가 닿습니다. 그렇다면 빛도 무언가를 진동시키고 흔들어야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게 뭘까요? 빛은 전자기파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뭐 전자를 흔들면 생길까요? 빙고! 맞습니다. 웃으신 분 누구야? 웃으신 분 누구야? 맞습니다. 그 전자가 전자기파의 전자와 한자는 다르지만 어쨌든 답은 맞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보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빛이 생긴다입니다. 여기서 전기를 띤 입자를 전하라 하고 전하에는 양성자와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빛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전자인 것이죠. 이를테면 그림에서처럼 전자가 진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그 전자기파가 다른 쪽에 있는 전자를 진동시키고 있는 거죠. 저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고막을 지금 진동시키고 있듯이 빛, 전자기파가 여러분들 눈에 망막의 전자를 진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빛입니다. 전자는 빛을 춤추게 하고 빛은 전자를 춤추게 하는 것이죠. 자연은 지니어스. 그럼 이중 씨, 태양빛, 또 전등, 이런 조명, 그리고 전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빛이 다 이 전하의 운동에서 오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빙고. 정말 놀랍습니다. 이처럼 빛은 미시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의 모든 것들은 바로 미시세계에서의 이 빛과 전자의 춤입니다. 리차드 파인만이 말했듯이 중력과 원자핵에서 벌어지는 아주 극히 일부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사건들은 다 이 빛과 전자의 춤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자연계의 현상의 배후에는 이 빛의 오묘한 성질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빛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이어주는 정보의 전령인 것이죠. 자, 이제 빛의 본질에 대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빛은 뭘까요? 1. 빛은 전하의 운동에서 생기는 전자기파다. 2. 빛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이어주는 메신저다. 3. 빛은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처럼 행동한다. 웨이비클. 자, 여러분,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웨이비클이었습니다. 자, 이것만 오늘 하나 알고 가도 건지신 거예요. 자, 다 같이 저 위에도 아래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웨이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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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cool!